행동하는 에밀 졸라가 가스 중독으로 죽은 이유. 에밀 졸라는 1850년 프랑스 남부 액상프로방스에서 지독한 근시에 몸도 약한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에 자주 시달렸다. 어느 날 힘세고 덩치 큰 친구가 다가와서 못된 놈들을 말려줬다. 고마움 후에 에밀 졸라는 폴 세잔에게 사과를 건네곤 했다. 그 사과를 얼마나 들여다보았을까. 세잔이 사과를 많이 그린 배경 중의 하나다. 졸라는 세잔의 그림을 격려했고 세잔은 전리의 글에 감탄했다. 약자의 고통을 겪어서 잘할 것이다. 졸리는 사회의 약자의 어둡고 질책거리는 현실을 유전병에 빗대었다. 목노점점의 세탁구 제르베즈와 딸 창녀 나나는 아무리 이래도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졸라는 르공머카르 청소에서 가난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유전병처럼 묘사했다. 가난한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알코올 중독, 폐병, 천연도, 정신병 같은 질환을 운명처럼 앓다가 죽는다. 정신적인 약자의 순환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 졸라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발벗고 나섰다. 1994년에 알프레드 드레피시 대위가 어그러기에 독일의 슬퍼이로 몰려서 악마의 손으로 유배당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드레피스 사건이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도 참을 수 없었던 졸라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작은 신문에 기고했다. 드레피스 사건을 두고 프랑스는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갈라졌다. 군부와 가톨릭 교회와 언론은 졸라에게 매우 노련한 낙인을 찍었다. 대중은 졸라의 인행을 불태우고 여유하고 협박했다. 1898년에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폭도를 피해서 영국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이듬해 돌아왔지만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죽은 지 4년이 지난 1906년에 대부분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1902년에 9월 말에서 아내와 함께 긴 여행에서 돌아온 졸라는 썰렁한 방을 데우기 위해서 벽난로를 접했다. 바가드는 비가 내려 방 안이 눅눅하고 석탄도 눅진했다. 따뜻한 방에서 저녁 식사를 만나게 들고 나서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졸라는 잠들기 전에 문을 꼭 잠그고 창문도 확인했다. 드레피스 사건을 겪으면서 위협을 저주받았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다. 메스거리는 방에서 제대로 잠들지 못한 부부는 한밤중에 어지러움 속에 깨어났다. 머리가 아파 아내가 하늘을 부르려자 사랑 좋은 졸라가 비몽사몽 말렸다. 속이 불편한 이유가 소화불량이라고 여기고 하늘을 굳이 깨우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부부는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 졸라는 창을 열려고 일어나다가 쓰러진 듯 얼굴은 땅 바닥에 다리는 침대에 걸려 있었다. 가스 중독이다. 향년 62세. 일산화탄소가 왜 새어나왔을까? 저기는 골뚝으로 이어지는 관의 이음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실을 밝히는데 50년도 넘게 걸렸다. 1953년 한 언론에서 졸라의 죽음의 문제를 제기했다. 돈을 받은 골뚝 청소부가 몰래 졸라의 골뚝을 막았다는 것이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골뚝 청소부가 죽기 직전에 범행을 소명했다는 것이다. 다시 조사해보니 이 정황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장서서 사회학을 고발하던 지식인은 왜 가스 중독으로 죽었을까? 육체는 중독식일 수 있어도 정신은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일까? 일찌감치 졸라가 기도했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거친 입맛을 만족시키되 우리의 영혼은 신성하고 떨어져 있게 하소서. 일산화탄소 중독은 물질이 달 때 산소가 모자라는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일산화탄소는 맛도 없어서 색도 자극도 없어서 스스로 중독을 깨닫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메스거리다가 심해지면 몹시 졸리거나 의식을 잃게 된다. 난쟁이 로트레크가 쏘아올린 슬픈 외소증. 19세기 말에 파리의 에펠탑이 들어서고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베레포크
이래 포크 한 난쟁이가 극장식 영식당에서 쫓겨났다. 빨간 풍차와 캉캉청으로 유명한 고급 카바레 몰랭 루즈의 물을 관리하는 대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작고 못생긴 난쟁이가 앞자리에 앉아서 고급 와인과 압생들을 호기롭게 들이키는 모습이 꼴불견이었을 것이다. 난쟁이는 키가 152cm로 눈이 띄게 작았다.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몸도 가분수였다. 상반신은 정상이지만은 다리가 무척 짧아서 지팡이를 짚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다녔다. 몸집이 뚱뚱해서 커피 보트라고 불린 난쟁이는 그림을 잘 그렸다. 카바레에서 손님들은 연필로 스케치라는 글을 보고 지팡이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깜빡이 연필 놓고 일었으면 지팡이를 두고 간다고 놀려대었다. 이름이 길면 그만큼 주장할 게 많다는 뜻이다. 난쟁이는 앙리마리 네몽드 둘루즈로레 몽파라는 긴 이름을 가졌다. 프랑스 남서부의 전설적인 툴루즈 백장 가문은 혈통과 영지를 지키려고 거친 기로를 고수했다. 로트레크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자매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종 사촌이었다. 온갖 유전병을 물려받은 로트레크에게 가문의 영광은 가문의 저주가 되어졌다. 어린 로트레크는 뼈가 너무 약했다. 13살의 의자에서 들어서 왼쪽 넓적 다리가 이듬해 어머니가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넓적 다리마저 부러졌다. 키는 나이에 성장을 멈췄다. 희귀한 뇌소증의 하나인 농축이 골증 로트레크 증후군이다. 뇌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약한 뼈만 남는 유전병이다. 고귀한 백장의 취미인 사냥이나 승마를 즐길 수 없는 로트레크는 아버지의 냉대와 멸시를 피해서 그림을 그렸다. 몽마르트르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가 드가를 만나고 서전 발라동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난쟁이에게 백설공주를 모여들었다. 1989년 만국 국립명예 열미서 몽마르트는 빨간 풍차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로트레크는 몰랭즈가 홍보하는 그림을 그렸다. 길거리 포스터 시의 효시다. 전부 포스터를 뜯어가거나 사고팔 정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난쟁이 백장은 몰랭 루지의 스타로 떠올랐다. 포스터를 그린 대가로 지정석에서 원한대로 술을 마셨다. 그는 몰랭 루지의 두들상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무용수와 매춘부들의 일상을 슬픈 백설공주처럼 그려냈다. 어느 날 갑자기 키가 작다고 몰랭 루지에서 쫓겨난 로트레크는 선로화병을 달렸다. 잦은 폭음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백설공주와 잠자리를 함께한 탓에 몇 억까지 얻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던 그는 1901년 더 이상 백설공주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향년 36세. 얼마나 사무쳤을까. 이원은 평생 원망하던 아버지에게 남겼다. 바보 같은 노인네.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의 눈치를 계속 살핀 탓일 거다. 로트레크는 주변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그림 일기처럼 정확하게 그려냈다. 그 그려낸 인간은 한결같이 추한 모습이다. 추한 그 추한 대로 그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눈에는 난쟁이가 쏘올린 공은 추하게 보였을 것이다. 난쟁이 백작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인간은 추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 외소증. 성인 기준으로 키가 147cm보다 작으면 외소증이다. 한국에서는 남자 장애인 등록이 나온다. 대개 몸도치는 건강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키만 너무 작을 뿐이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다른 예로 연골무형성증을 앓거나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성장장애로 외소증이 나타나기가 쉽다. 중이염으로 불행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마을 광장에 우뚝 서있던 행복한 왕자는 따뜻한 남쪽으로 갈대를 놓친 제비에게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들을 위해서 동생을 장식해서 보석을 하나씩 떼어주다가 결국 초라한 왕자가 되었다. 겨울이 오자 제비는 얼어 죽었고 흉물스러운 동상은 철거되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는 제비의 죽음과 왕자의 심장을 챙겨서 하늘로 가져갔다. 행복한 왕자는 정말 행복했을까?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처럼 살았다. 아버지는 빅토리아 여왕의 처치였고 어머니는 유명한 작가였다. 험칠한 외모에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20대부터 성공가도를 달렸지만은 40대에 들어서 동성애로 감옥에 갇히면서 가정이 거들나고 결국 영국에서 처방당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 모두 왕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왕처럼 유형지에서 죽어간다. 예의 바른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그것도 엄격한 빅토리아 시대에 그는 가식적인 도덕보다 순수한 예술을 추구했다. 예술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나 종교나 윤리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내건 유미주의다. 자유분방한 그는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서 튀는 바람으로 대중의 시선을 당당하게 즐겼다. 당당하게 즐겼다.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주인공은 젊음과 아름다움에서 병적으로 집착했다.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는 마법으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했다. 결국 살로메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면 죽어서라도 소유하겠다던 판파탈의 광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행복한 왕자는 과연 그 처절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현실은 동화와 달랐다. 행복한 왕자에게 엉뚱한 제비가 다가왔다. 결혼해서 두 아들까지 둔 행복한 왕자는 철없고 방탕한 기적 청년 알프레드 더글라스에게 더없이 빠져들었다. 당시에 동성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범죄였기에 행복한 왕자는 사형 바로 아래 최고 형벌을 선고받았다. 2년 동안의 감옥에 갇혔다가 프랑스로 처방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감옥에서 죄수들도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낮에는 몇 시간씩 큰 맷돌을 돌리거나 거친 밧줄을 다듬은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차갑고 딱딱한 널빤지에 잠을 청했다. 행복한 왕자는 C33으로 불렸다. 아픔과 배고픔에 뱀에 찌든 왕자는 깜빡 절도에다가 길을 가졌다. 그 상처로 오른 귀에 중염이 생겨서 진물이 흐르고 난청이 심해졌다. 출소에서 처방당한 뒤에는 고통이 더 심해져서 수시로 탄산수로 귀를 씻고 술로 통증을 달래야 했다. 수술을 받았다가 정의어머니 내 수막염으로 아카데미에서 행복한 왕자는 1900년 늦은 가을 파리의 한 허름한 호텔에서 불행한 숨을 몰아쉬었다. 향년 46세. 행복한 왕자는 도시의 흉물처럼 변했다. 종이염은 가운데 귀에 생기는 염증, 걸음이 자진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위생물에 감염되거나 유스타키오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잘 걸린다. 감염을 해서 재벌과 만성에 영향을 미친다. 뇌졸중을 앓고도 광견병을 접근한 루이 파스테르 1885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400km나 멀리 떨어진 알려스에서 다급한 어머니가 9살 아들을 데리고 왔다. 아들은 이틀 전에 미친 듯이 날뛰는 개에게 팔과 다리를 14곳이나 물렸다. 동네 의사가 소독하느라고 상처를 뜨거운 인도로 지지는 바람에 아들은 신음과 비명을 계속 뱉어냈다. 광견병 치료법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 먼 길을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다. 앞불사 어머니가 찾은 전문가는 의사가 아니었다. 의사 면허도 없고 의료 경험도 없는 화학자였다. 루이 파스테르는 성악가 의사와 광견병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소년이 백신에 13번 맞도록 지휘했다. 광견병에 걸린 토끼의 척수로 만든 백신이다. 의사도 아닌 화학자가 어떻게 광견병 백신 치료를 감행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광견병 백신을 같이 개발한 의사는 백신 접종을 반대했다. 임상시험이 충분치 않아서 위험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밝혀진 파스테르의 기록에 따르면 광견 50마리가 아니라 11마리만 백신을 시험했을 뿐이다. 조작의 그림자가 어린거린다. 당시 소년을 문 개가 광견병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다. 어쨌든 개에 물린 소년은 상처가 나았고 평생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쟁심에서 이랬을 것이다. 당시 브레이슨의 로베르트 코그가 탄저병 기력, 콜레라를 일으키는 세균을 잇따라 발견했다. 바젤은 그것이 연구를 밀어붙였다.
운행기를 찾기 위해서 선수 미친 개의 입을 벌려 침을 뱉어내고 위험한 강경병 백신 접종을 과감하게 내질렀다. 과학적인 성과를 신기한 마술 쇼처럼 과시하기를 좋아했다. 그 결과 1887년에 파스텔의 연구소를 세워서 엄청난 후원을 이끌어냈다. 세상의 모든 세균을 다 잡아낼 듯이 덤이던 파스텔을 덮친 것은 뇌졸중이다. 1868년에 갑자기 마을이 어눌해지고 움직임이 이상해졌다. 동료 의사들이 찾아와서 두 개의 거물이 16마리를 넣어서 피를 받으러 처방했다. 왼다리는 상당히 좋았지만 왼팔은 거의 쓰지 못했다. 그 뒤로도 작은 뇌졸중이 몇 번 그를 지나치고 나갔다. 다행히 뇌졸중은 뇌를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리 젊은 나이에 뇌졸중에 걸렸을까? 46세 초 뇌졸중을 겪은 파스텔은 뚜렷한 가족력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 뇌졸중을 앓거나 뇌졸중으로 죽었다. 대전의 혈압이 높은 집안이다. 일에 대한 집착으로 거의 쉬지 않았던 것도 젊은 뇌졸중의 원인일 것이다. 한편 파스텔은 딸 셋을 10살 안팎의 장디봇으로 잃기도 했다. 파스텔의 업적은 발효와 질 하나의 원인에는 미생물의 존재를 드러내고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좋은 설계법으로 맥주 산업과 포도주 산업을 살리고 광견병 백신과 탄저병 백신으로 많은 사람을 구했다. 끝까지 살아남을 존재는 미생물이다. 그는 1895년 미생물보다 먼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난 할 일을 다 해서 행년 73세. 저작과 표절의 연구 윤리를 피하고 싶었을까? 파스텔은 실험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조작은 70년 뒤에 실험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했고 20년 뒤에 저작과 표절의 연구 윤리에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여기저기 발견되었다. 과학에는 조국 없지만은 과학자는 조국이 있다. 파스텔은 과학이나 조국이라는 단어를 왜 그리 자주 들먹였을까?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에 물려서 생기는 질환인데 열이 나고 힘이 빠진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이렇게 거리라의 저주를 풀지 못한 차이콥스키. 백조의 옷은 인간의 백조의 신비한 사랑을 그린 발리의 작품이다. 사냥을 하던 시그브리드 왕자는 마법사의 저주로 백조가 된 오데트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저주를 풀려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면 된다. 애타게 공주를 찾던 왕자는 마법사에게 속아서 그 딸인 흑조 오딜에게 사랑을 맹세해버렸다. 실수를 깨닫고 절망한 왕자는 숲속의 호수에 몸을 던졌다. 현실은 동화와 얼마나 같을까? 바르트 차이콥스키는 백조의 호수를 초연한 1877년 음악원 제자인 안토니나 밀류코브와 결혼했다. 그녀가 흑조였을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차이콥스키는 아내가 파충처럼 끔찍하다며 눈대를 쳤다. 사라지기로 결심한 그는 러시아 상트페르트 부르크의 네바강에 몸을 던졌다. 감기에 몸살에 걸렸지만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호두깎이 인형은 발리에서 소녀 코로나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공원이 잠든 밤 생지왕이 칫대를 걸고 쳐들어와 가져와 선물을 갉아먹자. 호두깎이 인형은 장난감 병정들을 지휘하며 맞서 싸웠다. 위기의 순간을 본 클라라는 황급히 신발을 던져 칫대를 쫓아냈다. 마법이 풀린 인형이 멋진 왕자로 들어오자 그는 왕자와 함께 가조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동화도 가끔 현실로 닥쳐 올릴 수 있을까? 행복에 의한 결혼에 실패한 차이콥스키는 생제의 습격에 몹시 시달렸다. 바로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클라라가 나타났다. 러시아 철도왕의 아내인 나데즈다 포메크 부인이다. 부인은 엄청난 후원을 베풀며 호두깎이 인형에게서 쥐떼를 쫓아내었다. 가난의 저주에서 불린 차이콥스키는 동화처럼 아름다운 작품들을 풀어냈다. 너의 여왕이 살 것 같은 러시아의 외딴 산골에서 태어난 차이콥스키는 너무 여리고 수줍었다. 금세 녹는 여린 눈을 닮았을까? 다 비치는 투명한 얼음을 닮았을까? 툭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는 유모 꼬마로 불렸다. 어머니 치마 뒤에 자주 숨던 꼬마는 14살의 어머니를 콜레라로 잃고 나서 더 여리고 소심해졌다. 차이콥스키가 5대 발레 음악이라면 1893년에 교향곡 비청을 발표한 뒤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물을 달러 가자 주인은 끓인 물이 없다고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 자유스럽게는 콜레라를 걱정하는 주인에게 맹물을 달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 아니들까 끓이지 않은 물을 마신 그는 결국 콜레라에 걸렸다. 아그레전에 지휘한 비창이 그의 진원공이 되어버렸다. 향년 53세가 되었다. 당시 인도 벵갈 지역의 12성 풍토병에 불과했던 콜레라가 어떻게 추운 러시아까지 스며들었을까? 그 더운 여름도 한참 지난 늦가 그래 말이다. 동생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차이코스키는 콜레라의 저주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도 콜레라로 잃었다. 콜레라도 마법의 저주였을까? 차이코스키는 그 감미로운 선율을 받는 대가로 마법사와 무엇을 거래했을까? 콜레라에게 감염돼서 걸리는 전염. 감염된 지 2~3일 뒤에는 배가 아프지 않은데 물같은 설생을 하고 구역질과 구토가 일어나고 균이 묻은 똥이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이 된다. 더러운 손으로 요리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위험하다.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어도 감염될 수 있다. 설사가 잘려서 탄소가 심해지면서 쇼크에 걸려서 며칠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